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오찬 회동을 하고 협치의 첫 발을 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대표님을 왁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합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약간 두 번, 세 번 대화해 주시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냐던 여야 대표의 그 악수 어제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이 시작이 됐고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만 모았지 뜻을 모으진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예.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요구사항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단독 회동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거 뭐 즉답은 못 받았지만 아마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려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아니면 뭐 전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여야가 여튼 그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민생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측면, 예.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출발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뭐 이후의 상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첫 술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좀 예. 두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양쪽 진영을 중심으로 갈등의 깊이와 높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은 그런 갈등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에 큰 기대,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대를 국민들이 잘 받든다면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요,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이뤄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뭐 분기에 한 번 하자 아니면 연중에 뭐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정례화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례화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 민생이라는 게 뭐냐? 아마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민생과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민생이 서로 다를 거예요. 예. 아마 그 단어부터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보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인가 회의하고 네. 그다음부터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라는 거는 결국 사실은 대통령실과 그 여당이 대부분 지금은 더군다나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려는 부분을 야당과 얼마나 협의하느냐 내지는 또 어떻게 양보하느냐 하는 차원이 만약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 야당으로서는 이 민생경제협의체 가서 결국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당내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경제협의체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부는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만 하고 끝났던 여야정 네. 국정협의체 뭐 얘도 들어주셨는데 이번 민생경제협의체도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 이게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네. 여야가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결실을 맺은 예. 협의체가 깨져서 불신의 어떤 씨앗이 되고 그 불신이 또 갈등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신뢰 자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자본을 키워갈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서두르다 망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지 않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결국 핵심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란과 위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의도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질 전국 상황의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예.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의 예. 어떤 그 강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그 본격적으로 지금 그 올라탔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히려 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당정이 실제 그 당에서 추진하는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요구 사항을 놓고 그 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서 대처할 것이냐. 사실 여기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내란 종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협의체라는 게 출범을 했지만 그 전망이 저는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박희승 의원의 목소리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저는 박희승 의원의 말씀에 예.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그룹의 생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예. 그 시스템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 법원에 의해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공인이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적 구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근대 국가가 아니라 정글 사회가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글 사회가 되고 여야의 의석이 바뀐다면 새롭게 여당이 된 예. 그리고 다수당이 된 그 정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박희승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사실상 이것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이 개인의 힘을 믿고 예.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사실상 했던 이 사적 구제의 방식과 다를 게 별로 없다.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을 뜯어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란 재판부 설치는 어떤 그 법의 지배가 네.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맞습니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도 관심이었는데 특검 연장과 내란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담은 이른바 5대 요구안 제시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즉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저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 쉽지 않을 거고요. 민주당에서 저런 걸 추진할 때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실의 그 의견을 이리저리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아마 즉석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약간의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근데 그 검토 여부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계속 응할지 예.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지층은 아니 아무런 그 성과도 없는데 그 자꾸 가서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독대 요청은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 독대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시고 이런 장동혁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예. 보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물꼬를 틀어서 중도를 향해서 나가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단독 그 회동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 그 물꼬를 터준 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의 복원의 방향 그리고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치의 장동혁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제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헤어스타일도 예. 보세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헤어스타일에서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낮은 겸손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려는 듯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우려했던 갈등의 정치가 정치의 복원이라는 기대로 좀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등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고요.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넘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은요. 그냥 조국 전 대표의 일종의 사당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실제 그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옥중에 있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손편지까지 받고 나가면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나와서 해결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등장하는 비대위의 우연장을 맡는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이 문제는 해결 자체 없이 그냥 넘어간다 뭐 예. 하는 그런 게 뚜렷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피해자들은 이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을 회복할 그런 기회조차 지금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비대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가 간다는 거는 아마 그 피해자들로서는 2차 가해로 느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대변인. 네. 그렇다면 조 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네. 문제 해결에 좀 물꼬가 틀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그 원장은 예. 사실상의 대표예요. 사실상 뭐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든 의지가 없다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국 원장이 민심을 따르고 대의를 따르는 읍참마속을 한다면 조국 원장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민심의 어떤 신뢰 자본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조국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조 전 대표와 다른 뜻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이 피해자 측은요. 조 전 대표에게 손편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편지를 드린 것은 제가 당과는 더 이상 그게 논의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시면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아,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장 같은 거 받으셨나요? 답장은 못 받았고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어쨌든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10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곡진하게 아주 자세하고 간곡하게 써서 조 전 대표에게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 문자도 보냈지만 뭐 안타깝고 나와서 강미정 대변인을 위로하겠다 정도의 답만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결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조국 전 대표 이게 처음 불거진 거는 작년 7월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작년 12월 12일에 구속 수감이 됐잖아요. 예. 그 되기 전에도 이게 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네.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당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편지까지 받아서 이 전말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뭐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생각이 있었던 거냐. 예. 그리고 나중에 사면 복권되고 나와서 뭐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강미정 전 대변인을 뭐 만나겠다고는 했지만 그 만나겠다는 건 수습하겠다는 거지 해결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서 예.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본인이 정말 이걸 해결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켜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그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을 100번 이해를 해서 뭐 수감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점을 뭐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 상황을 알고 나와서도 어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지금 피해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예. 국민을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이 돼버리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조직, 예. 자기의 측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대의에 복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동안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위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아프더라도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아픔의 읍참마속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이미지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윤리심 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예. 하나는 정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예. 자, 그런데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예.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난번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사태 때는 바로 제명 처분해버렸어요. 예. 본인이 탈당을 했는데도 바로 그 다음날 제명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9월 4일 날 발생한 일이잖아요. 오늘 벌써 9일이에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계속 미적거리다가 이제 윤리심판원으로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뭔가 이 상황을 그냥 유야무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춘석 의원의 경우처럼 보다 더 신속하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그런 의심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최강욱 전 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공당이잖아요. 예. 공익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 맞죠. 예를 들어서 최강욱 원장, 전 원장이 됐죠. 예. 전 원장을 위한 어떤 특혜적 어떤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공당으로서의 위상과 신뢰가 훼손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